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아득한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이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밖으로 나다니기도 힘든 그런 외진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산빛 아래 겨우 매달린 듯한 작은 초가집에 연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이는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인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하루 세끼 죽을 끓여 먹기도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이가 아주 어릴 적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침이 더욱 심해져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이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어린 손으로 밤새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어서 빨리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연이는 눈물을 꾹 참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추웠습니다.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 팔뚝만큼 굵어지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도 꽁꽁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한파의 땔감은 바닥을 드러냈고 쌀독에는 쌀알이 몇 톨 남지 않아 바가지를 긁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연이는 어머니가 덮고 있는 얇은 이불이 안쓰러워 자신의 옷가지를 덧덮어 드렸지만 방 안에 스며드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고 거칠어져 연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이는 밀린 빨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강가로 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연이의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거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연이는 꽁꽁 언 얼음판 위에서 돌멩이로 얼음을 깨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손가락이 끊어질 듯 아려왔지만 연이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묵묵히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겨울 강가에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빨래를 하던 연이의 눈에 문득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깨진 얼음 구멍 사이로 일렁이는 강물 바닥에서 무언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약돌이 햇빛에 반사된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푸른빛이 감도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이는 호기심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물속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느낌은 차가운 돌멩이와는 달리 미지근하면서도 매끄러웠습니다. 연이는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건져 올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흙탕물 하나 묻지 않은 맑고 투명한 초록색 옥반지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어찌나 정교하고 빛깔이 고운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 물을 그대로 굳혀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반지를 쥔 연이의 손에서 조금 전까지 느껴지던 뼈, 시린 냉기가 사라지고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연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이런 외진 산골 강가에 귀한 옥반지를 흘리고 갈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연이는 옥반지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고 서둘러 빨래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추웠지만 품속에 넣은 옥반지 때문인지 가슴 한쪽이 훈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이는 젖은 빨래를 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힘겹게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추우시죠? 연이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지만 열은 없는데도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연이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기침은 평소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쿨럭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어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연이는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물을 떠다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희는 낮에 주운 옥반지가 생각나 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지는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반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기침 좀 먹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격렬하던 기침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친 것입니다. 거칠었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차분해지더니 이내 새근새근 편안한 잠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어머니의 미간이 편안하게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띄고 계셨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여 손에 쥔 옥반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며 연희의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오랜만에 개운한 얼굴로 일어나셨습니다. 연희야, 어젯밤에는 기침도 안 나고 정말 푹 잤구나. 몸이 한결 가볍다.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연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연희는 이것이 분명 옥반지의 신비한 힘 덕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귀한 물건이 잘못되어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반지를 작은 헝겊 주머니에 넣어 속옷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며칠 뒤 쌀독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 당장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옥반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기침을 먹게 해주셨으니 혹시 쌀도 조금 주실 수 있을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반지님,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저 어머니와 제가 며칠 동안 굶지 않을 만큼의 쌀만 조금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연희는 쌀독을 열어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던 도간에 하얀 쌀이 반쯤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오랜만에 하얀 쌀밥을 지어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연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 연희가 어디서 이런 귀한 쌀을 구해왔을꼬.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칭찬에 연희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결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땔감이 떨어지면 딱 하루 뗄만큼의 장작을 빌었고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는 산나물이 있으면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빌었습니다. 반지는 연희의 소박하고 착한 마음을 알았는지 빌 때마다 어김없이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점차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알아누워 계시던 어머니도 조금씩 기운을 차려 앉아서 바느질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도 연희가 반지의 힘을 조금 빌려 수리한 덕분에 제법 따뜻하고 아늑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네 집의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집 딸내미가 워낙 효녀라 하늘이 도운 게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연희를 기특하게 여겼지만 그 누구도 강물에서 건진 옥반지의 비밀은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연희네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도 연희네 방 아랫목은 절절 끓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지를 꺼내 어루만지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연희의 순수한 마음은 반지를 더욱 맑고 영롱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장터에 나가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소못 한 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반지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망설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연희는 결국 어머니의 낙고해진 저고리를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지님, 어머니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게 소못 한 벌만 부탁드려요. 연희의 기도가 끝나자 툇마루 위에 곱게 개어진 새 소못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연인의 모녀는 옥반지 덕분에 춥고 배고픈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작은 행복이 남에게 해가 되거나 시기를 살까봐 경계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여전히 남의 집 허드렛 씨를 도우며 성실하게 일했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반지는 그런 연희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연희가 반지를 얻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서서히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연희는 빨래터에서 만난 옥반지를 떠올리며 강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반지를 다시 강물에 돌려주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직은 어머니를 위해 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희의 작은 초가집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깊은 산골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연인의 집 살림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마을에서 가장 셈이 많고 욕심 사납기로 소문난 덕심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덕심네는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는데 가난해서 끼니조차 있기 힘들었던 연인의 집 굴뚝에서 매일같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집구석에 무슨 노다지라도 터졌나? 호러미의 딸년 둘이 사는 주제에 웬 연기가 저리 펄펄 나? 덕심네는 담장 너머로 연인의 집을 힐끔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하루는 덕심네가 우물가에 모인 마을 안악들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글쎄 아랫마을 연인의 말이야. 요새 그 집 살림이 갑자기 확 핀 것 같지 않아? 그 병든 어미는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연희, 그 계집애도 때깔이 고와졌더라고. 무슨 뾰족한 수라도 생긴 건지 원. 덕심네의 말에 안악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며칠 전에 보니까 연희 언미가 새 속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 집 형편에 새 옷이 가당키나 해? 한 안악이 맞장구를 치자 다른 안악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희가 밤마다 어디 나가서 몹쓸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덕심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 설마 그 어린 것이. 안악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덕심네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덕심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해왔을지 누가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땡전 한 푼 없던 집구석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말이야. 덕심네가 퍼뜨린 헛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벌써부터 못된 짓을 배워서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연희가 딱 그 짝이네.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빨래터에 가도 안악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길에서 마주친 동네 아이들조차 연희를 보고는 쑥덕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걱정되어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그러시는 걸까? 난 그저 반지의 도움을 조금 받았을 뿐인데. 연희는 옥반지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물건이라 참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계시던 박노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연희야, 이리 좀 와보거라. 박노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희는 쭈뼛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은 연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게냐? 연희는 박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훌쩍거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옥반지 이야기는 할 수 없어.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희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 다 안다. 억울하고 분하겠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란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박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혹시 네가 남들은 모르는 귀한 물건을 얻었다면 그만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조심해야 탈이 없단다. 네 복이 남의 화를 부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연희는 박노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박노인이 옥반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박노인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귀한 물건일수록 마음을 바르게 써야 탈이 없다. 연희는 자신이 혹시 반지의 힘에 취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채워지고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된 것에만 기뻐하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마을 분위기에는 둔감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덕심내의 시기와 질투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덕심내는 연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연희네 집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기울이거나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덕심내는 기어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창호지 문 너머로 연희가 무언가를 두 손에 꼭 쥐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던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끓일 수 있게 고기 조금만 내려주세요. 연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덕심내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덕심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환한 초록빛이 번쩍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덕심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뭐지? 분명히 무슨 요술을 부리는 거야. 저 계집애가 여우한테 홀렸거나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운 게 틀림없어. 덕심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 내가 그걸 뺏어와야겠어. 그깟 어린 계집애가 가지고 있어 봤자 뭐에 쓰겠어. 나처럼 살림 잘하는 사람이 가져야 제대로 쓰지. 욕심에 눈이 먼 덕심내는 밤새도록 연희의 보물을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심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연희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방안을 뒤지기도 하고 연희 어머니에게 슬쩍 떠보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연희 어멈, 요새 연희가 뭐 주워온 거 없어? 산에서 이상한 걸 봤다던가. 하지만 순진한 연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덕심내는 애가 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그 요물을 손에 넣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연희는 누군가 자신의 방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고 장독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옥반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연희는 반지를 더욱 깊숙한 곳, 부엌 아궁이 옆 작은 틈새에 숨겨두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자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을에는 연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여우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대. 아니야, 내가 봤는데 집안에 도깨비를 키우고 있더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희네 집 근처에 있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연희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연희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심내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을에 요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고요. 그 연이 계집애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사악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물건을 찾아내 없애버려야 해요. 덕심내의 선동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요새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한 게 다 그 때문이야. 우리 애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것도 그 집 때문인 것 같아. 덕심내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다 같이 연인의 집으로 가서 단판을 지읍시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해요. 사람들은 덕심내의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의 눈빛은 어느새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연인의 집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연인은 그날 밤도 어머니의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 옥반지를 꺼내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덕심내의 집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된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뜨기도 전인 새벽녘부터 덕심내 집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손에 몽둥이며 괭이를 든 장정들부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웃거리는 아이들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듯 했습니다. 덕심내는 위풍당당하게 앞장서서 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갑시다. 요물을 잡으러. 사람들은 덕심내의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깨고 쿵쿵 울렸습니다. 연인은 막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웅성거림에 놀라 밖을 내다본 연인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험상궂은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집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선 덕심내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연희 인연, 당장 나오너라. 네가 숨기고 있는 그 요망한 물건을 썩 내놓지 못해. 영문을 모르는 연희,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가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왜들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덕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 내년이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봤다. 그 초록색 불빛 번쩍이는 요물. 어서 내놔. 안 그러면 이 집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낼 테니까.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심내가 옥반지를 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연희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덕심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얘들아, 뭐하냐? 어서 들어가서 뒤져라. 덕심내의 호령에 장정 몇 명이 우르르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불을 헤집으며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희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연희는 울면서 그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놀라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을 뒤지던 한 청년이 아궁이 옆 틈새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여기 뭐가 있다. 덕심내가 잽싸게 달려가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초록빛을 발하는 옥반지가 나왔습니다. 하하,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이게 바로 그 요물이야. 덕심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반지를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반지의 신비로운 빛에 압도되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람? 정말 요술 반지인가? 빛깔 한번 기가 막히네. 덕심내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반지를 바라보며 침을 꼴꺽 삼켰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어린 것이 가지고 있다가 하는 마을에 큰 화를 부를 거야. 연희는 덕심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돌려주세요. 그건
제 어머니 목숨줄이나 다름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어머니 다시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덕심내는 연희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이게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내년이 이 반지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마을 회의에서 낱낱이 밝혀낼 테니 그리 알아. 덕심내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으스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고 난장판이 된 집에는 연희와 어머니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다시 쓰러져 앓아누우셨습니다. 옥반지가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콜록거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연희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옥반지를 손에 넣은 덕심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덕심내는 남편과 자식들을 다 내보내고 안방문을 걸어 잠근 채 혼자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소원도 한번 들어보자꾸나. 어디 보자. 우선 금은보화부터 잔뜩 내려다오. 덕심내는 탐욕에 찬 목소리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장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돌멩이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게 뭐야? 덕심내는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피했지만 돌멩이 세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에 혹이 나고 온몸에 멍이 든 덕심내는 씩씩거리며 다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감히 주인을 몰라보고 이번에는 비단옷이다. 세상에서 제일 곱고 화려한 비단옷을 1000벌만 내놓아라. 이번에는 장롱문이 벌컥 열리더니 형형색색의 비단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거나 조미스러 구멍이 숭숭 뚫린 헌옷들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이따위 걸레 조각들을 어디다 쓰라고. 에이, 퇴. 덕심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반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덕심내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오기가 생긴 덕심내는 반지를 다시 집어들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좋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번에는 아주 큰 기와집이다. 대궐 같은 기와집을 내놓아라. 그 순간 땅이 흔들리더니 집기둥이 뿌지직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자 덕심내는 기겁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집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벽에 큰 금이 가고 지붕이 내려앉아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덕심내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반지는 덕심내에게 재앙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심내 얼굴에는 커다란 검은 점들이 흉측하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곰보 자국처럼 울퉁불퉁한 점들이 얼굴 전체에 퍼져 있어 거울을 본 덕심내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내 얼굴! 내 고운 얼굴이. 이게 무슨 꼴이야? 덕심내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점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심내의 몰골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욕심부리더니 천벌을 받은 게야. 남의 물건을 탐내더니 꼴 좋다. 사람들은 덕심내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덕심내는 창피해서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반지는 덕심내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심내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반지를 빼앗긴 연인의 집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고 쌀독은 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연인은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연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지님,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연인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을의 공동 우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식수는커녕 농사지을 물조차 부족하여 온 마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야속한 하늘은 쨍쨍 내리쬐는 햇볕만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은 타들어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해졌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두고 이웃끼리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고 조금이라도 물이 남아있는 집은 도둑을 맞을까봐 밤새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덕심네가 옥반지를 가져온 탓이라며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요물을 가져오고 나서부터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 당장 반지를 돌려주거나 없애버려 덕심네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있어봤자 좋은 일은커녕 나쁜 일만 계속 생기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까지 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연희에게 돌려주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덕심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끙끙 앓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얼굴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박노인을 필두로 마을 유지들이 덕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덕심 어멈, 자네가 가져간 그 반지를 내놓게. 더 이상 마을이 어지러워지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네. 박노인의 엄중한 꾸짖음에 덕심네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덕심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반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노인은 반지를 받아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모두 모이시오. 이 반지의 처분을 두고 회의를 하겠소. 마을 회관 앞마당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노인의 손에 들린 작은 초록색 옥반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신비롭고 위험한 반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을의 가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한가운데 놓인 멍석 위에는 덕심네가 내놓은 초록색 옥반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위를 마을 어른들이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지가 마을에 큰 분란을 일으켰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숴버립시다. 저런 요물은 아예 없애버려야 후환이 없어요. 아닙니다. 강물에 다시 던져버립시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반지는 제 어머니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 죄송하지만 절대로 나쁜 물건이 아니에요. 연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몇몇 사람들은 동요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덕심네는 사람들 틈에 숨어 연희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년이 저 반지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박노인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연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니겠소? 연희야, 네가 이 반지로 어머니 병을 고쳤다고 했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반지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증명해보거라. 우리 마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가뭄을 이 반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네 말을 믿어주마.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겨우 저런 조그만 반지 하나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멍석 위에 놓인 옥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연희의 손길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두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지님, 제발 저희 마을을 도와주세요.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시고 사람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세요. 제 모든 정성을 다해 비나이다. 연희의 기도는 간절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햇볕은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덕심내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다 사기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멀리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가 온다. 진짜 비가 와. 굵은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며 흙냄새를 풍겼고 말라비틀어졌던 곡식들이 생기를 되찾아 파릇파릇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연희가 해냈다. 옥반지가 비를 내려주셨다. 연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지만 연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박노인도 허허 웃으며 연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장하다, 연희야. 네 효심과 고운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연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덕심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심내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덕심 어멈, 이제 어쩔 텐가? 자네 욕심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덕심내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말랐던 우물에는 맑은 물이 철철 넘쳐 흘렀고 강물도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예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복덩이라고 부르며 칭송했고 연인의 집에 먹을거리와 생필품을 가져다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연인의 집 창고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곡식과 선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것을 축하하고 연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거대한 멍석이 깔리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도 잡고 떡도 맺히며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참석하여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박 노인이 연희를 불러 단상 위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마을의 은인인 연희를 위한 자리입니다. 연희의 착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뭄에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희야, 정말 고맙다.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연희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연희 만세, 옥반지 만세. 연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덕심내도 잔치에 참석하여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음식을 날랐습니다. 예전처럼 나서거나 큰 소리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숙하며 묵묵히 꾸준히를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덕심내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이지. 앞으론 잘하면 돼. 덕심내는 사람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마치 자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품속의 옥반지도 여느 때보다 더 밝고 따뜻한 빛을 내며 연희와 함께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산신령이 나타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네 고운 마음씨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 옥반지는 하늘이 네 효심에 감동하여 내려준 선물이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 거라. 연희는 산신령님께 큰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잠에서 깨어 옥반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반지의 초록빛이 전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깨끗하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 전체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희는 어머니에게 옥반지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내 덕분에 내가 살았고 마을이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아끼고 도우며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옥반지는 연희의 품속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연희는 빨래터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반지를 처음 주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 겨울날,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 연희는 옥반지를 꺼내 강물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반지는 강물과 하나가 된 듯 푸르게 빛났습니다. 이제 이 반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연희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집안 형편도 나아졌으며 마을의 가뭄도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금 반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연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 반지는 더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혹은 더 큰 뜻을 위해 쓰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박노인을 찾아가 의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혜로운 박노인이라면 현명한 답을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박노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연희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꽃들이 연희를 향해 방긋 웃는 듯 했습니다. 연희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연희는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연희가 박노인을 찾아가 반지를 어찌하면 좋을지 여쭈었습니다. 박노인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그 반지는 이미 제 할 몫을 다했다. 네 효심과 마을 사람들의 뉘우침으로 충분히 빛을 발했지. 이제는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흐르는 물처럼 그 반지 또한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지. 연희는 박노인의 깊은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반지가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연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강가에는 뽀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처음 반지를 주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옥반지를 꺼내 마지막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았고 우리 마을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너도 편히 쉬렴. 연희는 반지를 강물 속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반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포물선을 그리더니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단한 수면에 동그란 파문이 일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연희는 반지가 사라진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연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일찍 일어났구나.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강가에 잠시 다녀왔어요. 연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고 더 이상 시기나 질투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연희를 따뜻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네 집마당 평상의 모녀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혈색이 좋았고 연희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별 좀 보세요. 꼭 우리 반지가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된 것 같아요. 연희가 손가락으로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연희 마음처럼 참 곱게도 빛나는구나. 네, 착한 마음씨가 하늘에다 저렇게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춰주는 게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모녀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다시 한번 그 초록색 옥반지를 보았습니다. 반지는 강물 깊은 곳에서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연인의 마을은 옥반지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강가에 나가 옥반지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얻곤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은 대대로 전해져 마을의 소중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덕심내도 개과천선하여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에게 밤마다 옥반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옥반지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착한 마음이란다.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단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느덧 연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린 노년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가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강가를 거닐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강물 속에 옥반지가 있어요? 손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으면 연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있고 말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반지란다. 연희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 옛날 자신을 찾아와 주었던 기적 같은 반지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옥반지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옥반지를 떠올려 보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작은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연희의 옥반지가 여러분의 꿈속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